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 적부 심사가 밤사이 기각됐죠. 이렇게 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가 유지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습니다. 자,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희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는데 어떤 사유를 들었죠?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당일 불법한 체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심리 시작 후 6시간여 만에 기각 결정이 났는데요. 법원은 조사 결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고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하는 체포영장 또한 적법하다는 것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거부 논리로 내세웠던 영장 발부 관할권 문제는 힘을 잃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공수처가 어떤 절차를 밟을지가 관심인 상황이 됐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중으로 청구할 거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늦어도 오늘 밤 9시쯤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인데요. 체포 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기한도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 상황이고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체포 적부심 기각에 윤 대통령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 대응은 또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로 가보도록 하죠. 자, 장덕긴 기자, 윤 대통령 측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이 오늘도 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네, 어젯밤 11시 16분쯤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과 탈법이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졌다며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수처의 오전과 오후 조사에 모두 불응했고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인 오전 10시에 예정된 공수처의 재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은 이유는 첫날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고 체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주장해왔는데 이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내란과 특수공무 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입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사흘째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내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6평 정도 규모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칸막이 화장실과 이불, 접이식 매트리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영복 대신 공수처 출석 당시 입었던 양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식사는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침에 시리얼이, 저녁에는 된장찌개가 준비됐고 오늘 아침에는 황태국이 나왔습니다. 또 대통령 신부는 유지되는 만큼 경호처 직원들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있는 수용동과는 다른 건물인 사무동에 대기하면서 경호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추운 날씨에도 윤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자, 장덕긴 기자가 전한 것처럼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전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도 어제처럼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장덕진 기자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 자, 이준우 의원님, 일단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 관할 법원도 불법이다 했는데 전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쭉 조사를 응하지 않는 건지, 혹시 검찰로 이게 이첩이 된다고 하면 그때서 응한다는 건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오늘 저녁에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구속영장 청구되면요,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적부심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때 가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영장 적부심이 있는 것처럼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적부심이 있습니다. 이게 적법한지 한 번 더 다투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다투는 과정이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의 어떤 그 정당성, 법적 근거가 있느냐, 공수처가 과연 내란 혐의 수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남용이라는 고리를 걸어와서 내란죄라는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내란죄라는 큰 수사를 다룰 수 있느냐, 이 쟁점이 있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정당성에 대해서 끝까지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한번 적부심 판단을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요, 아마 재판에 가서 잘잘못을 따져보겠다 이런 입장을 좀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판에 가게 되면 직접주의, 공판주의 원칙에 따라서요, 양쪽 의견을 다 듣도록 돼 있고 관련 증인들이 나오면은 대통령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묻는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판에서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겠다. 일방적인 공수처의 어떤 혐의라든가 주장에 끌려가지는 않겠다. 그런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향으로 공수처가 입장 정리하는 것 같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구속 적부심 한 번 더 요청할 것이고, 또 재판 가서 일단 입을 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앞으로 일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밀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체포가 집행된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이 되겠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풀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요. 물론 체포 적부심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시한이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 어떤 영향을 주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요. 네. 어차피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영장 청구의 시점만이 좀 문제될 수 있는데 당초에는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됐지만 이제 오늘 오후 이제 저녁이죠. 9시까지로 그 기한이 늘어났잖아요. 그 기한을 다 채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오후 적어도 오늘 저녁 밤까지는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에 직접 이제 구속 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한 24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내일 오전쯤에는 심사가 잡힐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결국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 정도라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후 적어도 또 24시간 이내라서 네. 주말 이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내일 있습니다.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구속영장 발부 일요일까지죠. 여부는 일요일 오전쯤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나눠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될 걸로 지금 보이는데 검찰로 이첩이 언제 되는 건지 또 검찰 조사에는 대통령 응할지도 관심인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뒷상황? 그렇죠. 만약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게 된다면은 또 20일의 시간을 벌어지게 되는 건데 네.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에 관련 사건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권남용과 이 내란죄 관련해서 지금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공수처가 없음은 지금 분명한 상태여서요. 결국 공소 제기, 기소를 하려면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기소를 한다는 건 결국 공소장을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거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수처에서 한 열흘 정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가서 검찰에게 인비계를 한 다음에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네. 자, 강선필 부대원님. 일단은 지금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또 특검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아마 특검이 통과될 걸로 보이고 늦으면 뭐 오늘 밤중에까지 그럼 해보겠다는 건데 지금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고 또 특검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어느 곳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일반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소추와 이 형사재판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공수처 그리고 말씀하셨던 기소는 검찰 이러한 관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체포 적부심, 구속 영장 적부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체포되기 전이나 구속되기 전후에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이때 적부심을 신청하는 겁니다. 내가 구속되기 전에는 이랬는데 구속된 후에는 이런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건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기꾼들이 본인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체포나 구속 전에는 못한 겁니다. 근데 체포나 구속된 다음에는 이걸 변제를 한 겁니다. 뭐 합의금을 줬다든지 합의를 통해서 이 피해자가 없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과정에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영장 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형사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가짐으로써 아직 이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영장 적부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마치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체포 적부심이 기각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준우 의원님, 일단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일단 고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죠. 오동훈 공수처장, 이제 국수본부장이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지난 계엄 발의했을 때 네. 국수본부장 같은 경우 이제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이미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었죠. 국가 원수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다, 내란 특수 공무 집행 방해라고 해서 검찰을 고발을 했습니다. 우종수 특히 본부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본인이 오히려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본인도 나가지 않으면서 지금 경찰을 지휘해서 대통령 체포를 지휘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마찬가지죠. 현재 상황에서 공수처가 과연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든가 또는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가, 또 그리고 공수처가 이번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55 경비단이죠. 거기에 공문서를 위조해서 허위로 영장을 제시하면서 출입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공문서 위조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표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히 경직된 얼굴이었었는데 지금 어제부터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 보니까 많이 이제 편안한 얼굴에 많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이던데요. 과연 저게 며칠을 갈 수 있을지 지금 우리법 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사법부라든가 또 재판관 또는 헌재까지 다 우리법 연구에서 짬짬이로 해서 지금 이 재판을 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밟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여유 있게 웃을 수 있는지 나중에 좀 시간이 걸리면 밝혀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 이의 제기를 계속했지만 뭐 기각되고 이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다시 인용이 될지 또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리고 많은 법률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다. 어떻게 변호인들이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지라고 의문인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국수본부장을 고발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가 내란 종사자, 쉽게 말해서 공범을 고발한 거예요. 내가 주범인데 공범을 고발한 거라니까요.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리고 공수처장을 고발한 건 어떤 상황이냐면 도둑이 경찰을 고발한 거예요. 나를 잡는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고발한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장이든 국수본부장이든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탄핵 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탄핵 심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는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형사소추와 형사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작은 죄도 모든 것이 유죄로 판명되면 거기에 따라서 양형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계속해서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네, 고발된 사건은 어떻게 또 전개될지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첫날 조사 때 했던 발언이 일부 알려져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 묵비권을 행사한 걸로 알려졌는데 한 가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신 말씀인데 자, 계엄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준 의원님, 이거는 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 헌법 학자들이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계엄에 대해서 행사했을 경우에 이거를 법적으로 따져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미국을 사례를 들어보면요. 네. 다수설이 대통령에게 행사한 계엄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보장이 있다. 면책 특권이 있다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 헌재의 판례입니다. 미국에서는 따라서 그렇다.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처음으로 이런 계엄 선포가 이게 민주화 이후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충분한 사유를 가지고 했는지 그것을 따지는 이런 이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계엄했다는 그 자체는요. 법적인 근거가 지금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썼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선거법 위반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요죄, 제3자 뇌물죄로 법에서 하지 말라는 이것 때문에 전부 다 탄핵됐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은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걸로 탄핵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법한가? 이거는 헌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대통령께서 그래서 아마도 내가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계엄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서 이거를 어떻게 법에서 면책을 배제하고 탄핵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헌재에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의 통치행위마저 수사하겠다고 하면은 앞으로 대통령이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취지 같은데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직도 왕정 시대의 왕으로 본인이 살고 있다라고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러한 발언들, 그러니까 본인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판사나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본인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금의 현대 문명 시대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본인이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고 어디에서 밥을 먹고 있는지를 본인의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 본인의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게 그럼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다음 비상계엄의 절차는 정당했는지, 그리고 과정 속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게 진행됐는지를 따져보면 알 일이지만 온 국민이 이 절차와 과정, 내용이 다 부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탄핵 심사에서 인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보조 설명을 네. 드리면요. 대통령이 가진 이제 계엄 선포권은요. 대통령이 행사할 때 인사권이라든가 외교권이라든가 이제 인명권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 뽑아준 거기 때문에 그 같은 그룹에 들어있는 게 권한 중에 하나가 계엄 선포권입니다. 인사권, 인명권처럼 외교권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헌재에서 아마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임지혜 변호사님 잠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헌재까지 갈 사안인 건지 가게 된다면 지금 뭐 재판이 달 줄줄 알면 미뤄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변론을 하는 그 논리가 일관됐습니다.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내란죄의 형사 책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탄핵 심판에서도 이것이 헌법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가 다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고요. 그걸 근거로 지금 통치행위라는 것을 갖고 온 것입니다. 물론 통치행위는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단 대통령의 판단 하에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은 통치행위다 이렇게 평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실 확립된 판례로도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통치행위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권 제한 같은 측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일단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역시도 어떤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는 점은 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내란죄 부분도 그렇고 이 헌법재판도 그렇고 이 12.3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 부분을 다툴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이 체포 적부 심사 그 기간만큼 윤 대통령의 구금 기한도 아마 그만큼 연장이 된 거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윤정 기자, 일단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얼마나 더 머물게 되는지, 또 이틀 동안 구치소에서 보냈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네, 윤 대통령의 구금 시한은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는데요. 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체포 적부심 심사에 10시간 32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더 늘어나서 체포 기한이 만료가 예상되는 시점은 9시 5분입니다.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를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공수처가 조금 전 10시 반에 브리핑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 언론 브리핑에서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정해지진 않았다. 그리고 이 관할법원과 관련된 논란들도 굉장히 네. 컸는데, 이 기존에는 이 서울중앙지법이 관할법원인데 서부지법에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를 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지만, 이 관할이 어떻든 간에 체포영장이 접수된 서부지법에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지금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조사 첫날에 상당 부분 소화를 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아직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남은 부분을 소화를 다 하지 않더라도 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까지는 당연히 지금 머물고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지금 머물 예정이고, 그 이후에 이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말 일요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물 전망입니다.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네.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구치소 측에서 따로 독방을 마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이 관리를 보면 통상 이게 3평에서 4평 정도 크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치소에서 어떻게 하룻밤을 보냈는지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 일반 수용자가 수감된 수용동이 아니라 2층짜리 보안청사 경내에 있습니다. 구치소가 제공하는 운동복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시에 입고 있었던 이 검은색 양복 차림을 입고 지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이 밤 사이에 좀 뒤척거리면서 잠을 자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독방 내부에 CCTV 24시간 관찰 가능한 CCTV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교도관들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경호원들은 저기에서 조금 떨어진 100m 정도 떨어진 이 건물에서 대기하면서 밤을 지샜다고 하는데, CCTV로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제 아침 식사는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린 것처럼 오전 7시쯤에 이 구치소에서 시리얼 그리고 삶은 달걀, 하루견과 우유 등이 지급이 됐는데 3분의 2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남겼다라고 전해지고, 식사는 일반 수용자 식단과 동일하게 제공이 되는데요. 네. 한 끼 단가가 1,700원 정도라고 합니다. 700원. 네, 오늘도 지금 이 공수처의 조사에 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아침은 황태국이 지급이 됐다고 하고 점심으로는 해장국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식당까지 저희가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임지혜 변호사님 보면 이제 이 현재 독방에서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독방으로 옮겨간다, 이런 걸로 지금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구속된 신분이랑 지금 체포된 상태에서의 신분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방으로 지금은 일종의 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시 머무는 공간이다. 좀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속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사실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역시도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 앞으로 기소까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인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이어갈 것인지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구속영장 이제 발부나 신청이 목전에 와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서 최대한 구속을 좀 면하기 위해서 총공력을 펴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을 때 어떤 복장을 했느냐가 굉장히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강선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 대통령이 압송 때 입은 셔츠, 재킷 등 이 양복을 그대로 입고서 하루 이틀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가
왜 이랬다고 보십니까? 편한 생활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뭐 정치적인 의미로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의 지금 구속이나 체포 이런 행위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의 수감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는 대부분이 이제 독방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방에 있으면서 신체 검사라든지 건강 어떤 검진이라든지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방을 배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 윤석열 대통령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독방으로 또 다시 이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울구치소가 뭐 제가 들어보니까 난방도 잘 되고 또 맛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맛집이요? 예, 다른 구치소에 비해서 이게 요즘은 교정시설본부에서도 이런 재소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문제는 본인의 마음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저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어쨌든 간에 아무도 이제 홀로 남겨져서 이런 독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구치소가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또 이 교도관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체에는 더 위해가 가해질 위협은 없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사법기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수사기관에 조금 수사에 좀 협조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준우 의원님. 네, 방금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맛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맛집에 또 혼자 가면 또 맛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하. 이재명 대표께서도 같이 가서 맛집의 맛을 한번 정말 맛있는 집인지 느껴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옷을 환복을 하지 않은 이유는요. 옷을 환복을 할 경우에 본인이 지금 공수처의 이런 불법적인 체포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예, 주시고 말씀 이어가시죠. 네네. 예. 옷을 갈아입을 경우에 대해 옷을 갈아입으면 공수처의 체포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만약에 옷을 입고 이동을 하게 된다면 경호차에 타더라도 저런 식으로 지금 사진에 찍히면요 경호처복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노출될 경우에 되게 보기가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국격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옷을 환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지금 이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요. 아마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 중앙지법이 이거에 대해서 인용을 한 거에 대해서는요. 기각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1차 지금 영장의 발부를 서울중앙지법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또는 판단을 하지 않고 언급 없이 그냥 체포영장이 정당하다라고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저기 중앙지법이 이렇게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 판단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끼리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법원이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장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적부심에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요 아마 법원 자체에 대해서 체포영장의 발부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큰 문제도 좀 의식을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방송 직전에 들어왔던 속보 내용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아마 집행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실 텐데 강경파라고 불렸던 인물이죠. 체포 집행 과정에서 업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바로 출석을 저희 방송 직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수행을 한 겁니다. 2차 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 내부 분열 분위기 전해졌는데 사실인가요?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이나 부장 지시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무기는 경호관들한테 근무 중에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서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충돌 대비해서 무장이나 무기 사용 지시하신 건 있나요?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영장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동안 출석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까지 충돌과 유혈 사태가 초래되는 이 과정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내가 출석하겠다 결심하셨습니다. 네, 김성훈 차장 조금 전 얘기 들어봤는데 일단 윤 대통령도 자신도 체포 집행 과정에서 무기 사용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인데, 윤정 기자, 일단 그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10시 23분에 이 지금 경찰청에 출석을 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이 김성훈 차장 들어가면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정당한 경호였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본인들은 주어진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만을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밝혔고요.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 무기는 경호관들이 평소에 늘 휴대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3차 저지선에서는 근접 경호 요원들이 배치가 돼 있었지만 오히려 적은 숫자로 경찰 인원들을 상대를 하려면 무력 충돌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면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무력 충돌을 막았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자, 앞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또 뭐 투라고 할 수 있죠. 김성훈 차장마저 일단은 체포가 돼서 경호처가 좀 지휘부가 공백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어제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또 일부는 뭐 경호 직원들이 안마를 해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까지 만든 건 사적 요용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이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경호처도 참모기관이고 경호기관이고 근접해서 모시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경호처 직원이 안마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노래 제작에는 그런 세금이 안 들어간 건가요? 세금 들어간 적 없습니다. 이게 경호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경호 업무 외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일. 네, 어제 나온 보도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는데,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생일 축하송이 뭐고, 뭐 안마했다는 뭐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일에 앞서서 경호처에서 10명의 음악가에게 약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헌정가를 제작하고 이것을 불렀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 얘기인가요?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님이 태어난 뜻깊은 날이랍니다. 왕정시대입니까? 이거 정말 사실이라면은요, 이건 정말 엄벌에 쳐야 될 것이고, 방금도 김성훈 차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금이 들어간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세금이 안 들어가고 이 10명에게 지급된 돈, 그리고 비밀 계약서까지는 왜 작성한 거인지 추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료들의 생일 축하 안 해주냐? 제가 과거에 당대표, 원내대표, 장관 이런 분들 모셔봤지만 이거 생일이라고 해서요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짧게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퍼포먼스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잘못된 것이고, 또 어떤 경호관이 안마를 했다거나 또 경호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 장기자랑까지 했다는 이런 혐의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준우 의원, 일단 보도를 보면은 이 생일 축하를 부른 뭐 인물들에게 뭐 300만 원일까요? 뭐 이런 정도의 액수를 좀 다 지급했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질 수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일 법합니다. 경호처는 그 단순히 청와대에서 일하는 대통령에서 일하는 관리 행정 요원이 아닙니다. 모든 동선을 함께하죠. 근접 경호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또 관계 속에, 그러니까 라포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신뢰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심정적으로 가까운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지만요. 제가 모셨던 의원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를 선호하는 의원도 있고요. 또 저는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간단한 퍼포먼스도 하기도 했습니다. 꽃갈 모자 쓰고 폭주도 터뜨려주고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호처가 이렇게 가까이서 대통령 부부 가족을 모시기 때문에 역대 정권 들어가지고요. 경호처가 전부 다 저렇게 생일 때마다 크고 작은 이벤트를 해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해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만 딱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좀 지나치다. 그리고 무슨 헌정과 노래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사실관계가 필요해 보이고 거기서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는 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걸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과거 김종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종숙 여사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수영 강습을 경호 요원을 데리고 와서 무료로 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면은 외부에서 수영 전문 강사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 늘 같이 다니는 여성 경호원한테부터 수영 강습을 받았고 그게 논란이 되니까 그 여성 경호원을 해외로 발령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적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호처에서 어떤 인력에 대해서 이런 소소한 것까지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대통령 부부와 내외와 경호처 직원들이 뭐 일반적으로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뭐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희 문재인 정부라든지 민주당 정부에서 물론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생일에 꽃갈모자 쓰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정도는 직원들이 충분히 부를 수 있고 그런 모습은 화기애애하고 좋아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적인 음악가들을 불러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고 그 노래 가사를 보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님이 태어난 뜻깊은 이런 헌정가 그야말로 용비어천가는 부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김성훈 경호차장이 김건희 여사 생일에 퍼포먼스 이벤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의전 차량 마이바흐 트렁크에 풍선을 채워가지고 트렁크 문을 여니까 풍선이 쫙 올라오가면서 축하드립니다. 이런 퍼포먼스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희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김준우 이준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상식선에서의 퍼포먼스는 아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은 수사기관에서 분명히 좀 확인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는요 그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라고 부르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이런 민주당에서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 자기가 상사로 모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작은 이벤트를 가지고 이렇게 침수봉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포된 김성훈 차장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격려하는 듯한 약간 메시지,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내용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현재 지금 경호처장 직무대행자로서 드릴 말씀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 저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더 기운 차려서 꿋꿋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너도 너의 본연의 임무를 소임을 다해라. 윤석열을 모신 게 아니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모신 거기 때문에 그런 소임을 다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황선필 부대변인. 일단 경호처 강경파 인물이라고 했는데 강경파로서 할 수 있는 말인 건지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 충성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건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처는요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저 꿋꿋하고 의연하게 대통령의 신체를 경호하는 일을 업무하는 직업
공무원입니다. 근데 직업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발언으로서는 조금 부적절해 보인 것이고, 특히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 지금 뭐 우리 전쟁 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공산주의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지킨다는 겁니까? 그리고 밖에 뭐 나가면 차가운 바닥에서 뭐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시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국민은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진보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중도에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쪽 편에 관련해 가지고 저렇게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상당히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기자들 앞에 전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경호처한테 정치를 하는 것처럼 이제 호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요. 대통령이 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에 불과하다 말씀드리고, 또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요, 경호처법에 따라서 훈련받고 목숨을 걸고 대통령 경호구역과 대통령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 전문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공채 출신이고요. 임명직으로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호처법에 따라서 훈련받은 전문 경호관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이걸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민이 드라마를 보는 시간대 선포한 것은 이 국회의원들에게 해제 의결을 빨리 하라 통보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홍콩과 남미 꼴이 나지 않았을 거다, 뭐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나온 윤 대통령 측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다 저녁 드라마 보는 시간에 갑자기 전 방송국이 다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한다. 자, 계엄 선포하니까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하라. 그건 국회의원들한테 통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들이 뛰어와서 이 계엄을 해제한 것입니다. 이건 무소불위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검수 시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국론이 계속 분열되는 거, 그 대통령이 헌법에 주어진 책무로서 막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적인 계엄을 갖다가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앞으로 계엄 선포되면 국민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나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뭐 다친 사람 하나 없으니까요. 체포는커녕.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홍콩 꼴이 나지 않는다는, 최악의 상황 남미 꼴이 나지 않는다는, 그거 장담 못한다고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뭐 동의되는 분도 있고 동의 못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볼 텐데, 강성필 부대변인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 저런 말 들으면서 아무 말 대잔치가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변호인이란 분이 저런 재판 전략을 짜는지, 저는 저런 말 듣는 현장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기가 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보고 빨리 들어와서 계엄 해제하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드라마 볼 시간에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저걸 안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70이 다 된 국회의장이 국회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 왜 담을 넘었습니까? 군인들과 경찰이 막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화적 계엄이라고 하셨는데, 평화적 계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야구방망이 들고 도끼 들고 반달 원형 절단기를 사용하려고 합니까? 이걸 누가 평화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소수 병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파공작원, 특전사, 그리고 군인, 경찰 4,749명을 동원했기 때문에 정말 궤변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희 의원님. 네, 87년 의회 권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는 정부가 가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권력이 과연 강화됐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 끝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할 경우에 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29번의 탄핵과 예산 삭감, 그리고 입법으로 정부와 사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을 방치해야 되느냐, 국민의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서 정부 기능 마비만큼은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